관심을 끌게 하면서 요 이야기하고 접근시키는 거예요. 요거는요, 무거운 주제일수록 친근한 것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거운 주제일수록 친근한 것으로.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 있잖아요. 서로 설득도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조각이 어긋나면 안 되듯이 우리 사회도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죠? 조각 퍼즐을 맞춰보시면요. 엉뚱한 자리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뭐죠? 자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엉뚱한 놈이 거기 가서 끼어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퍼즐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주변 이야기들이 많으냐고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하려는 건 이미 나는 정해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는 독자는 몰라요. 그래서 독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주변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그것과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무슨 이야기겠죠?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네? 우리들의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 이야기 하자. 이게 바로 요런 방법이에요. 퍼즐은 나 혼자 노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 시작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시작하라. 그리고 네 이야기 그때 하라. 정말 하려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죠? 내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이 뭐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첫 문장은 딱 있는데 밑에 문장은 전혀 달라. 뭐하고요? 이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듯이 같지 않고 그런 거죠.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뚱맞게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그 이 밑에 이어지는 글은 그겁니다. 바로 사회라는 거죠. 조각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도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 각자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로 시작해서 사회 구조의 문제가 본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를 여러분이 글 쓰실 때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의 이야기가 정말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읽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제시인데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시한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글에서는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요거는 내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도입문단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부를까요? 누구나 알만한 사건, 유명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 내 이야기니까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지. 메르스 사태는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문제 제시한 다음에 본문에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따라서 이 3번이 항상 중요한데요. 3번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 3번이에요. 해석이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연습을 해서 써보세요. 번호를 매겨가면서 나중에 번호 지우는 겁니다. 올 봄에는 메르스 사건이 광풍처럼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음 사건의 내용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니 안 하니 갈등을 빚었고
세 번째, 메르스 전염성에 대해서도 공기 감염이 되니 안 되니로 논란이 일면서 온통 사회 자체가 메르스에 초집중하면서 일상생활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언젠가부터 2번 메르스 사태, 여기서부터가 사실 3번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두 편으로 나뉘어 끝없이 갈등한다는 점이다 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결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마찬가지죠. 연결하는 거죠.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가 예시를 든 이 사건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문제를, 어떤 문제를 두 편으로 나뉘어 끝없이 갈등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에 드러난 네 편의 양극단의 논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양당 체제에 기인한다. 그러면 여기서 쓰려는 글이 뭔지 아시겠죠? 양당 체제에 빚어지는 문제죠. 우리나라 제도적 법적으로 그리 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양당 체제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 글의 본문은 바로 양당 체제의 그 문제점들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1, 2, 3, 4로 제가 번을 매겨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항상 보시면 알지만 3번에서 바로 문제제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앞에 사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정의 또는 개념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정의를 내린다. 두 번째, 그 정의를 보충하거나 부연 설명하기. 세 번째, 논의할 대상을 1, 2개 정도 제시하면서 네 번째, 자연스럽게 본론을 이어간다. 요것도 볼까요? 사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정의입니다. 사회는 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쓰실 때는 정의를 내리는 거, 요 때는 머릿속에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요게 들어가야 돼. 글로 쓰라는 건 아니고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내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게 정의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고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는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교류하는 관계이다. 이게 정의문이죠. 두 번째는요. 그 정의를 보충합니다. 이 관계 속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서로 상충되고 갈등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은 그 관계망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사회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사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개인과 맺는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바로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네 번째, 그 관계로 인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넓혀보면 행복한 사회와 갈등 사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의 문제, 이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글의 성격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어느 것을 정해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른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기예요. 첫 번째는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을 소개합니다. 다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먼저 써요. 두 번째는 그 주장에 대한 나의 생각, 반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주장할 내용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주로 논리적인 글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찾을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일치된다면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 직장을 잡을 때 잘하는 일을 선택할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지를 잘 판단해야만 한다. 라고요. 이렇게 해서 첫 문단을 썼어요. 그 본문을 뭐라고 쓰죠? 본문에다가 이거 대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여기다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죠. 이렇게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다라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무엇으로라고요?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골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 글을 쓰는 요령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 글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가지를 번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매겨서 해드린 이유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지만 요 순서를 버리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요령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요령에 앞서서 싱겁게 만드는 글 이거부터 안 쓰자. 그렇죠? 그건 바로 일기 쓰듯이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써라. 부모님께 편지 쓰듯이 쓰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그렇죠? 뭐 근기시여 엉경지절에 그동안 안녕하시온지요. 이게 있었잖아요. 이제 상투적으로 쓰지 마시고 연애 편지를 내가 쓴다면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쓰시고요. 거기에 쓰는 요령은 어떤 그 유명한 명언 또는 속담 또는 책의 한 구절, 시구 이런 걸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요. 따라서 글이란 전체가 내 생각만으로 채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도 때로는 인용할 수 있다.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용한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 됐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유추로, 정의로, 문제 제시로 이런 방법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에 맞게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글쓰기에 있어서 첫 문장 쓰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글의 첫 인상과 같기 때문이다라고요. 첫 문장을 잘 쓰면 읽는 독자는요 그 첫 문장을 따라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해서 끝까지 내 글에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도입문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쓰시고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쓴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글이란 도입문단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 이야기를 쓴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길다 짧다. 네, 짧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길다. 그게 글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본문까지 나왔다면 마무리로 갑니다. 마무리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죠. 그 16쪽에 보면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라고 아까 지금 정리하라 했잖아요. 정리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쓴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읽어라 라고요. 읽고 나서 요약 정리한다 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글은요 문단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문단이 5문단이다 라고 하면 문단의 길이가 얼추 길다면 그 문단에서 2문장씩만 뽑아서 중요한 거를 써라 라고요. 문단에서 2문장씩 골라서 써라. 그러면 5문단을 썼다면 10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글에 대한 요약이 됩니다. 그 요약을 하는 요령이 되고요. 요약을 했어요. 5문단에서 10문장을 썼어요. 그 중에서 요걸 다 쓰고 나면 이 5개가 다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로 쓰는 문장 하나를 더 강조한다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주제를 쓸 문장 하나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합치고 하나로 나와라 라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글의 주제와 관련된 어구동으로 여운을 남기기예요. 여운 남기기. 글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글은. 자, 글 끝맺음에서는요. 아까 제시한 1번과 2번에서 끝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예외예요. 여기서는 여운을 남기기 한 글이기 때문에 본문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갖는
것으로 여운을 남기는데 이거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 어떻게 쓸까 해서요. 첫인상을 좋게 썼던 것처럼 문구나 경구나 속담이나 명언이나 시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마무리할 때는 본문하고 전혀 생뚱맞은 걸로 하지 마시고 어울릴 만한 것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맺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무리할 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문제점 또는 요망사항이나 전망을 곁들이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 한 편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서전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살아온 이야기만 써도 되지만 거기다가 기왕 쓰는 글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다면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요령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시작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멋들어진 그런 자서전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해드린 것이니까 오늘 공부한 거를 여러분이 되새김해서 글을 쓰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글을 쓰실 때는 그 한 편에는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쓰지 마시고 짧게 써도 좋으니까 한 편이 뭐 A4용지 2장 3장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그게 안 되면 A4용지 반 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글 한 편씩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은 글, 잘 쓰는 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상적인 것부터 순서를 매겨서 위에 것부터 쓰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또는 가장 행복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쓰기 좋은 거, 가장 인상에 남는 것부터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골라서 쓰시면 무난히 여러분이 그 자서전이 잘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를 프린트해서 간단하게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이 가져오시는 걸 첨삭을 해드릴 수 없고요. 오늘 받은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미리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쓰시면서 느낀 점을 자유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